목요일입니다. 정두원,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판사 탄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판사 탄핵 들어갑니까? 명단은 거의 추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서요? 알고 있습니다. 대여섯 명? 네. 네. 정의당은 10명인가요? 발표했었죠. 예, 이런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네. 판사들을 파면시키자 네. 소추안 발의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좀 이제 타이밍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법원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재판 거래. 네.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관 회의에서 탄핵을 사실상 국회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국회는 또 헌법에 대통령도 탄핵한 마당에 네. 법관이 본인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 재판 거래에 연루돼 있다면 탄핵할 수 있는 거죠. 제도도 탄핵할 수 있고요. 과거에 보니까 한 두어 차례 법관 탄핵 소추안이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대통령도 이미 탄핵한 마당에 법관이라고 탄핵 못할 건 없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탄핵할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속도 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이죠. 네. 또 대법관들 재판도 진행 중이고 그럼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정도니까. 과거에 어떤 사법농단이 일어났는지. 재판 거래가 있었다, 행정권 남용이 있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과하게 지금 견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로부터 가장 공분을 산 것은 네. 그 강제징용. 저희 사실 아버님도 강제징용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 재판을 사실은 국익에 반해서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했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고 저는 고름이 피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가 많이 실추됐다면 오히려 고름을 짜내는 것이 전체 사법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그렇습니다. 한다. 네. 일각에서 삼권 분립 이야기 나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합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네. 법원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할 때 대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자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다 판결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다 지적해요. 국정감사에서. 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국회를 통해서 감시를 받는 거죠.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 오히려 더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죠. 일각에서는 근데 이게 또 김경수 살리기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2심 압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보이죠. 그리고 저는 왜 김경수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여권에서 반응하는지 그것도 좀 신기하고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차기 주자 설도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이제 가장 애끼는 측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좀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도 없겠지만 실제로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요. 직접 증거가 없고요.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는 다 정황 증거인데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많이 그 오락가락해요. 네. 네. 하신 말씀이 많겠지만 그 부분은 워낙 저희가 많이 논의했고, 네, 법리적인 부분이라. 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 변호사죠. 네, 박주민 의원이 법관 탄핵과 관련돼서 판사 탄핵과 관련돼서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급적 좀 빨리 해야 실효성이 있긴 있겠죠.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만으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을 실제로 발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한 요건들을 갖춰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기를 특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섣불리 탄핵 명단만 발표할 경우에는 탄핵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탄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생각했었던 사법부 내부의 자정 이런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탄핵 소추안을 일단 발의해야 되고 발의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 네, 기본적으로 통과하려면 제적의원 과반 이상 그렇습니다. 찬성받아야 네. 되는데 지금 찬성하는 데는 정의당밖에 없어요. 민주당하고.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에요. 탄핵소추안이. 법관 탄핵소추안. 실제로 이제 명단을 어떻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명단을 확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거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단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명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짐을 보이는 판사가 실제로 사퇴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듯이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명단에 오르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속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한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면 알아서 사표 쓰고 나갈 테니까 그러면 법적 제도적 절차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내보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는 뜻이고 네. 명단도 그냥 의심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의당은 지금 10명을 발표해 놨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과되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심을 압박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사법부 분위기를 진보 성향으로 바꿔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법부를 정치화시켜 놓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의 시작은 사법부에 시작됐고 결정적인 것은 평 법관 회의에서 스스로 이런 우리가 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자기 판사들을 그러니까 탄핵시켜 주세요 하고 국회에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요청인지 의견인지 그때 뭐 좀 아니 사실상 요청이죠. 네, 뭐 그렇게 요청으로 발표함으로써.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그건 네. 비정상적인 거였죠. 그 법관들이 지금 너무나 정치화돼 있어요.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탄핵해달라는 법관 회의가 정치화된 것이 아니라 그 탄핵 대상자들이 사실은 너무 정치적인 거였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탄핵 소추안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퇴출을 담은 뭡니까? 실제 문건에 사퇴하겠다, 또 사퇴 예정이다, 반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던데, 자,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블랙리스트입니까, 체크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늘 있었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산하기관장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만두라 그러는데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이제 감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결국 물러나게 만드는 건데 이제 무리하게 그걸 하다 보면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그 직권남용이라는 게 결국 블랙리스트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뭐 체크리스트라는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 내 책 남불이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나갈 것 같다,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분리만 해놓은 건지 그 사람을 나가라고 온갖 집요하게 약점을 잡고 괴롭힌 건지 그 후자는 드러난 게 없단 말이죠. 왜요? 이번 사건은 검찰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기사화된 거는 검찰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그런 진술을 받았고 더군다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는 증거랄까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발 법조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검찰이 잡은 것 같기도 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거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내려와서 이거 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경 전 장관도 출국 금지도 시킨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댓글 사건. 네. 민간인이 했던 정부 기관이 했던 둘 다 나쁜 거죠. 국정원이라든가 사이버 사령부 이런데. 네. 트루킹도 마찬가지로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민간인 사찰에 의한 블랙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은 정도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체크리스트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 부처에서 예를 들면 정무직 같은 경우요. 임기가 몇 년 얼마 한다고 이 사람이 언제 물러나고 퇴임 시기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연말에 우리 운영위에서 봤듯이 임기 다 마치고 퇴임사까지 하신 분이 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도 환경부 산하기관의 그렇습니다. 임원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조사에 의하면 임기 만료 전 퇴직한 것은 5곳에 불과하다. 청와대 입장을 좀 보여주시면 네.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 대부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쫓겨났나 봤더니 다 임기를 다 하고 갔더라. 네, 이런 거 있고 논란이 됐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뭐 신문에서 썼는데 그 사람 또 임기 채웠더라 이런 거예요.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걸 설명하시려고 했던 네네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래서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뭐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했는데 이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임기 전에 퇴직한 사람이 뭐 5곳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내가 전 정부에서 정무직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뭐 좀 가시방석일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관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마치 압력을 넣어서 그만두게 한 것처럼 숫자도 적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어났다는 이제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보훈처라든가 교육부, 문광부 이런 데서도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뭐 고소고발 사건이 돼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난 정부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조금 이루어졌다고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 블랙리스트 아니고 좀 색깔이 약한 블랙리스트? 블루리스트? 그레이 리스트? 블루리스트, 그레이리스트. 물론 이건 검찰 수사 중이고 뭐 당시에 환경부 수장이었던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됐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이 지금 환경부는 우리가 이걸 만든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 파일이 저 환경부 장관 폴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이 거기까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들어가 봐야 할 문제 같고 탁현민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네. 뭐 지금 그만뒀죠. 지금 민간인인데 블랙리스트란 어떤 공연 연출가가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잘라버리고 자유한국당 집권 내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감시하고 사찰하여 공연장 섭외조차 어렵게 만들어 제주도에서 낚시밖에는 할 일이 없게 만든 후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실 이제 탁현민 전 행정관도 문화계 인사고 지난 정부의 조윤선 전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지금 실형받고 있는 게 다 이제 그 문화부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탁 행정관이 저렇게 끼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 정부에 반하는 사람 콕 집어서 그 사람 괴롭히고 일감 못 주게 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미행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좀 이게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정부 이야기는. 그 저것도 일종의 권력 과잉, 권력 오만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의를 내려요. 지난번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네. 정의를 내릴 권한을 누가 줬죠? 그래놓고 이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좀 교만스러운 자세죠. 정의라는 게 다 법에 있는 거고 네. 또 국민 합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자기가 그걸 적용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가 됐든 간에 또 양이 적든 많든 간에 권력 남용이 있었으면 그건 블랙리스트죠. 네. 자, 김태우 수사관 전 수사관 말로는 한 660명에 달한다.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그동안에 계속 뭐 민간인 사찰했다 한 것 중에 청와대가 제대로 지시했거나 인지했다고 확인된 건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거 네. 알려진 것처럼 기사화된 것처럼 환경부에 누가 간부 한 명이 검찰 가서 사실은 이거 청와대에서 전화 받고 만들었어요 하면 근데 그거는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볼 일인데 네. 자고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를 하면 네. 공무원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공무원들은 실제로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듯이 공직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는 없는지 어디 뒷돈 받아먹는 건 없는지 감시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블랙리스트입니까? 그건 아니죠. 진정한 블랙리스트라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무슨 효자동 이발사에 출연한 사람을 뭐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거나 세월호에 무슨 뭐 서명했던 사람을 뭐 대스타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출연 못 시키게 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물론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변증법에 보면 양질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민간이 사찰했다. 이거는 좀 과도한 얘기죠. 네. 자, 정두원 전 의원 나와 계시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보석 신청 사유가 당뇨, 기관지 확장증, 당뇨 망막 변증, 식도염도 있고요. 네. 탈모도 있고요. 수면 무호흡. 네. 이어서 들어보죠. 저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반대했답니다. 감옥에서 죽겠다, 유치장에서 죽겠다. 근데 이제 워낙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보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연세가 지금 우리 나이로 거의 80이잖아요. 80인데 경찰이 얼마나 잔인하다 하면 형사소송법에도 만 70이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나이가 80이고 지금 건강이 극도로 안 좋은데 그걸 보석을 신청하는데 그걸 갖고 무슨 뭐 괜찮다는 등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에 가장 잔인한 검찰들. 80의 노인이 그 안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하다. 그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검사장대로 들어가서 살아보라 그래요. 이재호 고문이 말씀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세게 말했어요. 네. 먼저 정청래 전 의원 입장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보석 어떨까요? 예, 이런 것 같아요. 뭐 아프시다니까 네.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런데 이제 또 개인적인 아픈 것과 네. 또 이제 법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재벌 총수들이 감옥만 가면 다 아프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프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멀쩡해요. 그래서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MB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진짜 아플까? 이런 또 의심은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또 건강한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타부터 말하기 전에 빨리 좀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검찰 말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질환들이 대부분 만성 질환이고 검찰도 지켜보고 있겠죠. 법원 측에서도 그렇고 일시적인 신체 현상에 불과해서 석방을 할 만큼 긴박하지 않다.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좀 죄송스러워요. 이게 뭐 만감이 교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는데요. 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하루 이틀이지 잠을 계속 못 자면 그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본인이 만약에 그러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그것도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적으로 의사들 소견에 맡겨야 돼요. 정적으로 그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하면은 그때 보석으로 해주는 거지 뭘 그걸 정적으로 뭐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41년생이니까 78. 그런데 참 근데 본인은 사실 아까 좀 잘못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랑 다른 게 네. 본인은 뭐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못 견디겠다? 호소를 하고 네. 계세요. 나가겠다? 나 여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까? 건강을. 만약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의료진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직 보석을 허가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뭐 근데 추측입니다. 저도 거기 있어봤지만 네. 거기 의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의사 한 분이 이제 굉장히 판단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고 네. 또 의사도 굉장히 저기 어떤 책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풀어줬을 경우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 이런 걸 또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부 의료진한테 나는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동의하세요? 저도 뭐 외부 필요하다면 의료진에, 네. 그렇죠. 종합 건강 진찰 뭐 검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운동하다 감옥을 2년 살았지만 없던 병도 생겨요. 사실은 감옥에 있다 보면 답답하고 그래서 제 주변 동료도
15, 16kg가 그냥 쫙 몇 달 만에 빠지는 경우도 봤어요. 네.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네,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적응을 잘할 줄 알았더니 반대더라고요. 적응을 잘 못하고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건 네.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하루가 지옥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화면 나오지만 걷는 것도 저렇게 잘 못 걸을 정도면 이제 거기 가 심각한 있다 거죠. 보면 제일 힘든 게 심리적인 네.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 뭐 삼시세끼 밥꼬박주박 주고 운동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더 건강해졌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못 견디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0살 넘으면 불구속 원칙이라는데 문익환 목사가 마지막으로 구속 수감된 게 70살 넘어서인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씨였다고 하더군요. 네. 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황제 침상이냐? 66세 할머니가 얼마나 추웠으면 옷을 입고 양말까지 신고서 자겠냐? 현재까지 이 나라 대통령이시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게 이상한 이제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흉악범도 아닌데라고 써져 있는데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거 저 영화에 나오는 김혜자 씨 사진인데 돌고 있어서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체중이 뭐 30kg, 39kg로 떨어졌다든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저게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게 서울구치소에 있는 누가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저건 가짜 뉴스고 네. 39kg 그것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매체 나와서 한 적이 있죠. 네. 뭐 CCTV로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것도 유치장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러니까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감시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그걸 네. 감시라고 하면 좀 안 받죠. 24시간 불은 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탄핵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죄로 풀어줘야 한다라는 논리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이 또 뭐 좋지는 않다 그래요. 인원 문제는 또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병 때문에 보석을 해야 되지 않는 한 일단 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면할 것인지는 그 다음 얘기죠. 형이 네. 확정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항소를 안 하고 있어서 사실 검찰이 항소 안 하면 지금 1심만 남았는데 검찰이 항소 안 하면 형이 확정되거든요. 근데 검찰로서는 안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끝까지 안할 대법원까지 명분이 이제 없는. 그렇죠. 네.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 되고 그래야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고 그 형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뭐 특별 사면이든 뭐든 이제 절차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인용을 해서 확정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데 여러 차례 이게 단계를 거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런 사안을 가지고 불복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대한 불복이죠. 네. 만약에 그래도 이번 정부 안에 대법 판결까지 나올 겁니다. 형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면이 가능해집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번 정부 안에 사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뭐 빠져가지고 이 정권에 그 위기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사면 검토설이 슬슬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사면하는 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 정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야당에서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정권이 뭐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굉장히 근데 고무적인 제가 봤을 이야기.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아니,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만기 출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뭔가 있겠죠. 지금 징역형이 합치면 20년이 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야기했으니까요.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그 김준교라는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네. 오늘 아마 당 선관위가 징계를 논의한다고 했고 사과했던데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오늘 부산 합동연설회장에서 영상이 있군요. 네. 전당대회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김준교 후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청년 최고위원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은 꼰대인 것 같아요. 그 청년마저도 저런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은 누가 정말 참신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회의가 들고 참 절망적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다운 기백, 선명한 주장과 저런 주장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상 해당에 해당하는 거죠. 네. 어제는 또 지지율 김준교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에 500원. 500원 건다. 참 이게 있군요 그래픽이. 네. 근데 사실 청년 최고위원은 45세 미만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어서 사실 뭐 이른바 태극기 어르신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는데 그분들은 투표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저 아무나 후보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을 내야 후보로 나가죠. 아 최고위원도요? 예, 책임 당원이야 되지만 네. 그거는 금방 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좀 무슨 컷오프 같은 거 없습니까? 컷오프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8명까지 되면 컷오프가 네. 없습니다. 8명 넘어가면 이제 8명으로 1차 컷오프를 하고 네.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별로 관심도 그러니까 없어요. 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네. 최고위원은 지금 무관심 상태에서 치르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면 여당이 되게 좋겠죠. 저는 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두원,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